안녕하세요. 금성일기 김지숙이라고 합니다. 월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히 소개하면 150년 전에 물질 문명을 비판하면서 숲으로 들어간 수로우가 삶을 실험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한마디로 수로우의 자전적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월든을 읽으면서 좀 난감하고 힘들었던 건 책이 지루하고 따분해서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소로가 숲으로 들어가서 삶을 실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루함도 함께 올라오더라고요. 소로는 숲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깨알같이 얘기합니다. 숲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등 아주 세세하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읽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월든 호수의 깊이를 재고 월든 호수가 얼음이 되는 과정을 얘기할 때는 솔직히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호수가 언제 어는지, 언제 녹는지, 얼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얼음 안에 공기방울이 어떻게 맺힐 때 더 단단해지는지, 그 공기방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과학탐구 보고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수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고 이것이 수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수로가 살았던 시대는 자본주의가 막 전파되면서 미국 전역이 개척과 개발로 들끓고 있었던 때예요. 숲이 베어진 자리에는 공장이 세워지고 강과 강을 연결한 자리에는 철로가 놓이면서 물질 문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로의 고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피츠버그행 철로가 놓이면서 물질 문명의 시대에 합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차만큼 근대 문명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죠. 기차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아주 획기적이고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건 아마 여행에서일 겁니다. 기차는 여행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려요. 예전에는 보통 걸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과 도착, 이 사이의 공간에서 있었던 일, 이게 여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기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은 사라지고 출발과 도착만이 남게 돼요. 그래서 여행이란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정해진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라는 하나의 관념이 생기고 여행도 틀에 박히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삶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예전에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먹었고 옷도 직접 만들어서 입고 집도 스스로 지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물질 문명이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료품을 사 먹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을 사 입고 건축가나 목수가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몸을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계나 전문가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개입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몸이 경험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문명이란 자연과 단절되면서 몸이 소외되고 결국에는 몸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흐름에 몸을 맞추어 버리면서 삶이 정형화되고 삶이 틀에 박히게 되고 아주 사는 모습이 비슷비슷해져 버리죠. 수로우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수로우는 자기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돈을 버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삶의 상징이자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어떤 삶의 목적이 돼서 그것을 향해서 아주 맹렬히 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로는 이런 것이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삶에 목적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삶이란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냥 살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보면서 이 삶을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니면 목적지향적인 삶을 산다는 건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우는 숲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삶을 하나하나 다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삶이 비천한 것인지 숭고한 것인지 신의 것인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삶이 아닌 것은 때려 엎기를 원한다. 맞는 얘기죠. 삶이 아닌 건 때려 엎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우도 숲에 들어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처럼 살아봤거든요. 그 삶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숲으로 들어가서 다른 방식의 삶을 실험해 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로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르게 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삶을 실험하고 있으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서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 근대인들에게는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해진 삶의 모델이 있고 이것을 복사하게 놓고 복사하듯이 삶을 재현하면 그냥 사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이 실험인 것을 모르고 또 소로가 삶을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냥 소로가 하는 말이 저처럼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고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로는 숲으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삽니다. 이를테면 미국인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한다는 차, 커피, 고기, 우유 안 먹어요. 차, 커피 대신 물만 마시고요.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효모 없는 빵을 계속 먹고요. 먹을 게 없으면 굶기도 하고요. 지나가다 산딸기를 따먹으면서 그것으로 끼니를 대신하기도 하고요. 숲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비름 나무를 삶아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돈도 별로 들지 않으니까 중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대식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소로는 삶의 여유와 경제적 자립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소로는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소로는 이 삶에 대한 확신이 섭니다. 그래서 숲속에서도 이렇게 계속 살고요. 숲에서 나와서도 계속 이런 삶을 고수하죠. 소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소박하게 살았구나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참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소로가 말하는 소박한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소박한 삶이 달라요. 저도 월든을 읽으면서 육체적 노동에 의존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소로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것을 저는 소박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은 나의 생활을 자연 그 자체처럼 소박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라는 초대장과도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에서 소로가 생각하는 소박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유추가 가능하죠. 자연 그 자체와 같은 삶.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소로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삶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로는 미국인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한다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들을 따르지도 않고요.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들과 이별하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런 것이 소로가 생각하는 소박한 삶이 아닐까요? 사실 자연에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도 없고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딱 규정해 놓은 것도 없어요. 문명이 들어서면서 제도가 생기고 그러면서 표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삶에 당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 가야만이 배울 수 있고 병원에 가야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표상대로 살아요. 그렇다면 이런 표상이 없었던 시절, 자연과 단절되기 이전의 시절,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로가 생각하는 소박한 삶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 그렇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잃어버린 몸을 찾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문명이 들어서면서 자연과 단절되고 그러면서 몸을 잃어버리면서 삶이 정형화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남에게 맡겨둔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이 없으니까 남의 생각을 따르며 산다는 거죠. 따라서 잃어버린 몸을 찾는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찾는 것이고 어떤 외부적 기준에 따라 살았던 것을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로가 월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주 분명해요. 소박한 삶을 살라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삶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전통, 관습, 어떤 사회적 가치, 통념, 표상 이런 거를 해체하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 따라서 자기한테 좋은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 소로우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자기가 확신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